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이 안 오신 것 같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오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엄청 덥더라고요. 오늘 4시간 동안 같이 공부할 김창현 선생님이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들으셨던 강의가 주로 텍스, 세법에 관련된 얘기가 많죠. 오늘은 이제 세법 얘기 플러스 상법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이익을 임직원에게 이제 가지고 가는 수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소득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임원 보수, 임원 퇴직금, 그리고 배당 소득 세 가지 소득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소득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규정 정비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우리 회사가 대부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첫 시간이 상법 절차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조세 문제에 야기시킬 수 있는 그 큰 이슈가 임원 퇴직금이 그 중에 하나인데 임원 퇴직금은 금액이 최소 10억 단위 이상이죠. 그래서 연봉이 그러니까 조금 규모 있는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뭐 수억 대가 되고 이런 임원분들은 근속 기간이 길고 하면 3배, 2배 이렇게 준다라고 정관에 따라 계산하면 뭐 몇십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몇십억이 지급이 됐을 때 세무상 송급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상법 절차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주총 특별결의사항이어서 주총 특별결의에서 이제 만들어 놓는데 법률적인 효력이 언제 생길까요? 1번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주주들이 모일 때. 2번 주주들이 모여서 결의한 때. 3번 주주들이 모여서 결의하고 공증을 받은 때. 몇 번일까요? 3번이요? 2번. 2번. 네. 2번이 2번. 그러니까 공증은 효력 요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결의했다는 것은 이제 입증 책임의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공증을 받는 거고, 원시정과는 그러니까 처음에 법인이 설립할 때 만드는 원시정과는 공증받을 때 효력이 생깁니다. 근데 그 이후의 것은 새로 만드는 뭐 규정이라든가 뭐 정관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주주들이 모여서 결의한 때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무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은요. 아마 대부분 회사가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을 거예요. 뭐 3배로 준다, 2배로 준다 해서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가 과연 진짜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 규정을 만들었는지.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그쵸? 그냥 뭐 몇 명 참석해서 그냥 의사록만 만들고 뭐 공증 받고 이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조사받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면, 법률적으로 지금 회사 그 규정은요, 무효인 상태예요. 상법상. 우리 옛날 그 계엄 때도 보면 아시잖아요. 그 군인들이 국회 안에 진입한 이유가 뭐예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이유가. 결의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결의하면 효력이 생겨서 계엄 무효가 되니까.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게,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송금 부인되거나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사실은 단 하나의 사례가 송금 부인당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퇴직금 금액이 뭐 금액이 크지 않으면 문제 안 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경중을 따져서 제대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이거는 뭐 중요한 사안이 아니니까 그냥 뭐 굳이든 모이지 않고 뭐 이렇게 할 건지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하는 문제가 되면 임원퇴직금은 송금부장님 상해처분 받으면 다 뺏깁니다. 국가에 다 뺏겨요. 대표님의 노후자금 30년 근무하시고 노후자금으로 뭐 퇴직금 받아가시는 건데 그거 다 뺏깁니다. 그런 심각한 일이 회사에 생기지 않도록 한번 점검 한번 꼭 해보시고요. 다행히 임원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회사가 해놓은 상태가 무효인 상태라 해도
아직 집행이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다시 보완해서 해놓으면 과거에 잘못된 게 다 치유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중에 집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한번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그냥 간략하게. 저는 예전에 기업체에 근무했었습니다. 강원랜드라는 회사고요. 파이인티탄에서 경영관리팀 팀장을 하다가 세무사를 합격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2007년에 최종 합격을 하고 지금 개업한 지 17년, 8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삼성생명에서 세무팀장을 10년 동안 했었고요. 그래서 2,000군데가 넘는 기업체를 상담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요 카페에 있거든요. 네이버 카페 가면 보물창고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오늘 공부하실 상법 절차 관련된 서식, 계약서, 정관, 규정 사례들 다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시면 들어와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이렇게 공개하고 있지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책을 좀 많이 썼는데요. 저 노란 책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노란 책, 절세 설계 컨설팅. 알고 계세요? 기업체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거 보고 나서 시작했어요. 네네네. 이게 이제 요새는 이제 세무사 회계사들이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제도 정비 관련된 컨설팅의 바이블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기회 되면 한번 봐보십시오. 비쌉니다. 8만 원. 맨정신에 사기 어려운 책. 약주 한 잔 드시고 그냥 하시면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법 절차. 이게 이제 우리 제도정비라고 얘기하는데요. 회사가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잡히고 하면 소규모 회사일 때는 대표이사가 재량권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임금병식으로 어떤 업무 처리를 하시는데 회사가 이제 커지면 배터리 아웃. 회사가 이제 커지면 직원이 많아지고 이제 이러면 원칙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익도 대표님 월급도 생활비 수준 정도만 가지고 가시던가 이제 하다가 규모가 커지면 이익의 일정 비율로 배분을 받는다든가 이런 의사결정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럴 때 이런 회사에 필요한 자치 규정들을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 다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회에 있는 보수, 퇴직금, 유족보상금, 이런 지분의 분산 설계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이든지 우리 주식회사 내지는 유한회사가 많기 때문에 다 상법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총 절차를 이제 왜 준수해야 되느냐? 이 빨간색 보시면 주총 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요. 총회 결의가 없는 것이 돼서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총회 효력이 주총회를 하려고 그러면 해당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행위가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제 법률적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를 실제로 해서 결의를 해야 되거든요. 통지와 결의, 통지하는 행위와 결의하는 행위 이 두 개가 다 완벽하게 돼야지만 법률적으로 완벽한 주총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가 흥결이 되면 무효인 상태가 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법 절차 관련돼 가지고 이 통지하는 행위가요, 법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실무할 때 이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통지 절차가 정말 중요하다.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해야 하는 필요가 효력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청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절차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조청 절차죠.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이사의 소집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럼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들한테 소집 통지를 하고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한 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게 의사록이잖아요. 의사록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 공증을 받는 거죠. 네. 일단은 이사회 소집 통지는 1주간 전에 하게 돼 있고요. 통지하는 거만 보시면 1주간 전에 하게 돼 있고요. 주총은 원칙은 2주간 전에 하게 돼 있죠. 주주들한테 통지하는 게. 자, 이사회는요,
이사, 감사의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는 생략할 수 있고요. 주주총회는요,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 서면 통지를 주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전자무소를 할 수도 있고,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거 마지막 보세요.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총회 결의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있고 다 이해가 인정이 되고 있네요. 서면 결의 방식은 조금 이따 통지에서 자세히 이제 다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록을 작성하는데, 의사록 작성은요,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사가 하나요? 네, 출석한 이사가. 출석하지 않은 분은 벗고 할게요. 더워요. 엄청 덥네요. 저기 오는데 막 못 찾아가지고요. 입구를 일본어로 잘못 나가지고 병원 막 헤매다가 막 병원 삥 돌아가지고. 네. 출석한 이사가 하셔야 됩니다. 이따 사례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출석하지 않은 이사가 하면 이제 이게 어떤 상황으로 막 이렇게 상황이 틀어지는지. 자, 소집 통지 원칙입니다. 주총회. 2주간 전에 해야 되고요. 전자문서를 할 수도 있는데요. 전자문서를 할 때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문서 방식은 뭐 문자, 모바일 메시지 다 가능합니다. 네. 카톡도 되고요. 밴드 됩니다. 밴드도 되고. 근데 이제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상법이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동의를 어떻게 받냐 이런 규정이 아직 없어요. 지금 이제 개정안에 이제 뭐 이렇게 입법한다고 합니다. 어떤 형태든 뭐 동의를 받든 사실관계 구별하면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원칙이고요. 원칙이 있으니까 예외 있겠죠. 보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결의가 부존재하다 이런 사유가 대부분 판례 다 있고요. 자, 예외가 이렇습니다. 이 표를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요. 10일 전에 통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주주가 동의하면 통지하지 않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주 전원의 서면 방식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지하는 행위하고 주주에 모여서 회의하는 행위 두 개를 구분해 보면 첫 번째 예적인 방법은 통지도 해야 되고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통지하지 않아도 되고요.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서면 결의 방식은 통지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주주들이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무를 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 제일 편리하겠습니까? 효율적이고. 네. 그죠? 통지할 필요도 없고요. 네. 회의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면 결의 방식은 우리 일반적인 비상장 기업의 경우를 가정하면 대표님이 회사에서 서면 결의에, 그러니까 총주 동의한 서면 결의서 해가지고 그 서류를 출력을 해서 댁에 가시면 주총 성립이죠. 그 종이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주들이 거기 다 있으니까. 각 주주들 사인만 받으면 됩니다. 전제는 모든 주주의 동의입니다. 직원한테 주식을 줘가지고 이 직원이 퇴사할 때 그 직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연락이 안 되는 주주가 있다면 이 방식 못합니다. 그냥 원칙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주주의 동의가 이제 있어야 하는 거고요. 요거 하실 때 이제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실무적으로 뭘 주의해야 될까요? 서면 결의 방식으로 할 때. 주주 사인만 다 돼 있으면 되나요? 뭘 주의하시냐면요. 알리바이 주의하십니다. 알리바이. 네. 네. 해외에 가 있거나 이런 주주들은 그냥 막 사인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우리 일반적인 실무를 보면 대표님이 주주들 도장을 당신이 다 가지고 있죠. 그냥 빵빵빵 본인이 그냥 찍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이 주주 중에 지금 뭐 국내에 없는 주주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할까요? 안 할 가능성이 있죠. 안 할 가능성이. 그래서 알리바이 고려하셔야 되고요. 요새는 지분이 다 분산해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자녀도 많아요.
예전에 10년 이에 초과배당 이렇게 했던 회사들은 막 3살짜리, 4살짜리 저기 손자들한테도 막 주식 10주 줘가지고 주주 만든 다음에 막 그쪽으로 배당 뿌리고 막 이런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주들의 경우에는 물론 법정 대리인이 이제 사인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해외 유학을 가 있다든가 뭐 해외 여행을 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해외에 있다라고 하면 그 해외에 있는 주주가 한국에 귀국했을 때 날짜를 잡을 수 있으면 뭐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그러면 뭐그 캡처한 거를 메일로 보내셔가지고 사인한 걸 다시 뭐 이렇게 캡처해서 받으시든가 스캐너로 그런 것들을 해놓으셔야 되죠. 완벽하게 효력 유무를 다투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하실 때는 이 방식을 많이 이용하는 거. 저도 지금은 다 이 방식으로 해요. 서면결의 방식은 너무 편리합니다. 너무. 그래서 알리바이만 주의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좀 이렇게 유효한 상태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서면결의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저 방식으로 많이 유행하시면 좋고, 사례 보시면요. 이렇게 보면 뭐 소집 절차, 결의 절차 거치지 않은 채 의사록만 작성이 돼 있다. 허위 작성인 거죠. 있지도 않은 거를 한 것처럼 해놓은 거니까. 그럴 때는 결의는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인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가 돼서 상해 처분받은 사례.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퇴직금 부인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임원퇴직금을 지급을 했는데 세무조사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정관 보여주고 규정 보여주고 퇴직금 뭐 계산한 내역 보여주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총 의사록을 봤더니 임원퇴직금을 그때 당시 5배였어요. 5배. 5배로 결의한 주총 의사록을 봤더니 이사가 3명이 날인이 돼 있는데 얘네가 조사관이 이제 샤프한 거죠. 그 각 이사들 출입국 데이터를 다 조회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은 해외에 있었다는 거, 그 날짜에. 그러니까 모든 절차상의 서류에는 날짜가 기재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딱 해외에 있는 게 규통이 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총회도 하지 않고 의사록만 가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 규정이 없는 것으로 봐서 한 배만 송금 인정하고 나머지 4배를 송금불산이 상해로 처분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정관 규정 없는 거로 봐가지고 상해 처분한 그 사례. 그래서 반드시 초석간 이사가 하셔야 되고요. 알리바이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만약에 회사가 이런 주총을 한 게 이렇게 수년 뒤에 이렇게 조사받아가지고 상해 처분 받을 줄 인식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저렇게 주총했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상상도 못 했겠죠. 그냥 관행적으로 의사를 그냥 사인해 놓고 뭐 그냥 도장 빵빵 찍어 놓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알았다고 그러면 그 이사 귀국 회수하면 되는 거죠. 총회를. 네. 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제정이 급한 안건도 아닌데 퇴직하기 수년 전에 규정정비 작업을 하는 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무지로 인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례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실무하실 때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수주주 반대한 것 무효 처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회사가 커지면 또 이게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대주주가 90%를 가지고 있고요. 땡땡 공사가 10%를 가지고 있는 지분구조예요. 지분구조. 근데 대주주 측에서요, 임원 퇴직금을 5배로 지급하자라는 이 안건을 상정을 합니다. 네. 근데 이 10% 공사가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대주를 위해서 일하는 이제 회사의 관리자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반대를 한다면 조청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협상을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하니까 회사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투표로 간 거예요, 투표. 투표 가면 어떻게 됩니까? 90% 찬성, 10% 반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건 통과죠. 이게 찬성이니까. 주적 투표기는 3분의 2 결의 요건이잖아요. 당연히 이건 안건 통과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된 걸 기초해가지고 실제 퇴직금을 5배로 지급을 했어요. 근데 지급을 하고 나서 도로공사가 이제 도로공사 가만히 있지 않고 소송 제기한 거예요. 대법 판례입니다. 대법 판례. 결론이 뭡니까? 대법 결론이 뭐 합리적인 수준을 현재 벗어나는 보수 지급규제를 마련해서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서 총회의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소수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회사에 대한 배임 처분을 받은 거죠. 배임이다. 그래서 뭐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 없다. 두 자로 줄이면 무효다. 이거는 사법상의 소송이죠. 근데 이게 조세 문제로 국한이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무효인 상태에서 지급한 배임의 금전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회수해야 되는 돈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회사하지 않고 있으면 무효인 상태니까 이걸 송금 인정해 줄 수가 없잖아요. 법인세법에서는. 당연히 송금부산이 상해처분을 하겠죠. 근데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비상장 기업은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요. 그죠? 예를 들어 아빠 주주가 뭐 하자 그러면 주주들이 다 네네네네 그러는 거지, 뭐 아니요 하는 주주들 거의 없죠.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이제 하다 보면 뭐 기관이 들어와 있거나 뭐 이러면 조금 이해관계가 이제 그 상반되는 그런 주주 구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 네. 상법상은 문제 없는데 배임. 뭐 여기서 법무법인을 잘 써서 이긴 건가?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사실 속사정 보면 이제 배수제는 5배인데요. 5배인데, 뭐 이게 지나친 수준을 벗어나는 지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많지는 또 않거든요. 한 5억 정도 볼륨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지나치게 높은 배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배임을 했다라고 결론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가 있고요. 통지 관련 사례, 네. 통지가 법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총회 자체가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 그런 판례도 있고요. 특정 이사한테 통지하는 것도 당연무효 사유라는 대법 판례도 다수 있고, 이 상법의 이제 체계를 보시면 이 소집 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소를 다툴 수 있게끔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만큼 소집 통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뭐 결의 취소의 사유, 뭐 결의 무효의 사유, 또는 뭐 결의 부존재의 사유를 이렇게 다툴 수 있도록 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인식하시고 실무 처리를 하는 게. 네. 1인총회는 이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1인총회는 상법 절차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최고의 지분 구조인데요. 우리 텍스 플랜 관점에서 보면 최악의 지분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이 100% 가진 지분 구조 있으신가요? 있어요? 네. 증여 플랜 빨리 하셔야 됩니다. 증여 플랜. 네. 하여튼 뭐 이런 면에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사의 구분, 특별한 것보다요, 회사에 필요한 거. 제가 왜 이걸 장표에 넣냐면, 제가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본 게 뭐냐면, 우리 회사의 그 등기부 등본을 딱 이렇게 발급을 받아보시면, 거기 이사가 기재가 돼 있죠. 그 이게 상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돼 있고요. 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반드시 등기하셔야 됩니다. 그 등기부 등본에 이렇게 등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받는 이사가 2명이에요. 근데 회사의 중요한 서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사의 의사록으로 다 관리를 해 놓으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역시 그것도 모르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사의 의사력이 적용이 되려고 하면 이사회라는 기관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기관이 구성이 되려고 그러면 이사가 3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등기부등본 이사가 3명이 등재가 돼 있어야지만 이사의 의사록이라는 서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가 2명이면요. 이사의 의사록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사가 구성이 안 된 상태니까. 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회사가 이사를 1명 더 선임해가지고 이사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이사 2명에서 그냥 다 이사가 구성이 안 된 거니까 이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총회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총의사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외로 많아요. 이사가 2분이 계시는데 그 2분이 사인해 놓고 이사록으로 다 서류를 관리해 놓으신 거예요. 네? 아니요, 감사는 이사는 아닙니다. 네, 임원은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이사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이거 이제 상법에서 소규모 회사라고 그러는데,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소규모 회사입니다. 소규모 회사는 굳이 이사에 두지 않고 1명 또는 2명으로 이사를 둘 수 있어요. 다만 1명이나 2명으로 할 수 있대 1명이나 2명으로 하게 되면 이사의 구성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이사의 의사록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류 다 고쳐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주주총회로 결의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사가 3명이 안 되면.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상법상 의사결정 기관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사회고 하나가 주주총회예요. 느낌 어떠세요? 이사회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편리한 회의 제도일까요? 주총이 그 경종을 따지면 어떤 게 더 편리한 의결 기관일 것 같으세요? 이사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사는 대부분 다 상근하는 이사를 등기를 하죠. 그러니까 3명이 모이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항상 회사에 있고.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법이 이사회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청 결의를 정하라라고 상법에 정해놓은 몇 가지 빼고는 전부 다 이사회 결의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회사가 이사회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적어도 이사회를 해야 될 그런 안건이라고 그러면 다 주청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상법상의 이제 개념으로 보면 주청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국가 운영도 국민들이 그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이 우리 회사쯤 이사죠, 이사. 그래서 입법 활동을 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도 마찬가지로 주주들이 모여서 이사를 선임을 하고 그 이사 중에서 이제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이제 대표이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 경영을 맡기고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쓰는 말. 위임 권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위임한 거.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이 주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거예요. 경영권을 위임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규모가 커지고 하면 이사를 1명 더 추가하셔가지고 이사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죠. 편리하게 이사를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주청 결의 사항인 거는 이사회도 해야 되고 주청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우리 회사가 주주들도 많지 않고 다 가족으로 주주가 돼 있고 하니까 서면 결의 방식으로 활용하게 되면 주총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종이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이사회 또 해야 되고, 이사회는 서면 결의가 안 돼요. 이사들이 모여서 무조건 회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불필요한 절차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회사의 규모나 이제 이런 어떤 그 업무적인 상황 이런 걸 보셔가지고 이사회를 구성할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사가 2명인데 막 이사 요소로 다 작성해놓고 이러지 마시고, 혹시라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회사. 특별한 거 아니고요. 다음에 주주의 권리와 의무. 자, 이게 주주의 의무를 먼저 볼까요? 자, 이게 주주의 의무인데 딱 하나 있습니다. 주주가 되려고 그러면 돈을 내면 됩니다. 주금 납입 의무라고 그러죠. 납입하면 의무는 다 이행이 된 거고요. 이게 다 주주가 갖는 권리입니다. 단독 주주권 보시면요. 의결권, 가장 대표적인 주주의 권한이죠. 주총회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재무제표, 정관 등의 열람 청구권, 주총부사로 이사회의사로 열람 청구권, 주주명부 열람 청구권.
1%짜리가 3명이 모이면 3%가 되고요. 3%가 되면 회계 장부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 회사의 속살이죠. 회계 장부 열람하는 거는 속살을 다 보여줘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대표님들이 근로자에게 주식을 상여금으로 뭐 지급한다든가, 뭐 스톡옵션을 뭐 준다라든가,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대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들이 주주가 되면 좀 열심히 일할 것 같고, 그렇죠. 회사를 위해서. 그럴 것 같지 않으십니까? 주주가 뭔가 주인의식을 좀 갖고 열심히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돈을 주는 게 최고인가요? 네. 답을 알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세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이만큼 성장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직원들 되게 이제 생각하는 대표님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그때 이제 주식을 주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표님을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 항상 먼저 여쭤봅니다. 대표님 혹시 상장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뜯어 말립니다. 주식은 여기 직원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직원들 어쨌든 사업주를 위해서 일하는 부서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주식은 주지 않는 게 좋다고.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것만 생각을 하세요. 아, 직원들 주식 주면 열심히 일하고 뭐 주일수도 받고 뭔가 동기부여가 되겠지라고 하시는데, 그런 건 생각을 못 하시죠. 왜냐하면 3법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니까. 주식을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이런 권리가 생긴다고? 이게 권리잖아요. 주주의 권리.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 뭐예요? 의무죠. 주주가 저 권리 행사하면 회사는 이제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부여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제 이게 말리냐고 말씀드리면, 이게 회사 입장에서 의무가 되는데 이게 불편한 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회사와 직원 간의 관계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고용관계라고 그러죠. 고용관계가 10년, 20년 항상 좋은 관계일까요? 그렇지 않죠. 말씀대로 대표님이 주식을 줬을 때는, 우리 사장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주까지 만들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다해야지 라고 하던 분들도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하다 보면 어디서 뭐 연봉 1,000만 원 더 준다고 그러면 휙 가버리고,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싸워가서 뭐 이렇게 퇴사를 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직원이 퇴직하고 나서 퇴직할 때 이제 그 주식을 제때 정리를 하거나 양수받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퇴사해서 뭐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서면결의 방식을 추종을 못 하는 겁니다. 그 통지해야 돼요, 걔한테. 통지하면 안건 막 기재되어 있고 막 이렇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던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이런 것들. 퇴사한 지 한 3년 있다가 회사에 띡 나타나가지고, 어우, 김 사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나 주주인데 이사의 의사록 좀 보여주세요. 라고. 상황이 좀 묘하죠? 이사의 의사록이 어떤 소리예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다 담겨있는 서류잖아요. 그거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뭐, 불편한 관계가 해소해야지 해가지고, 야, 너 주식 이제 뭐, 필요도 없는 거 빨리 넘겨라. 라고 하면 이제, 네, 넘길게요. 라고 하는데, 얼마 줄 건데요? 우리 비상장 주식같이 잉여금 관리 제대로 안 하셔가지고, 액면 5,000원, 만원짜리가 막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는 기업들 수두룩하죠. 그래서 뭐,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뭐, 억대를 요구하거나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직원들은 주식 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 주세요, 돈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직원들이 예쁘시면 복지기금 세우세요, 복지기금. 사내 근로복지기금 세우셔서 거기서 복지정책 하시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주의 권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다. 이해하시고 의사결정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주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주주명부, 이것도 이제 우리 실무에서, 최근에 기업 실무에서 이 주주 간의 주식 이동 관련된 거래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자본 거래라고 하거든요.
주식과 관련된 거를 자본거래를 하는데 뭐 주식을 뭐 이렇게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자녀한테 증여한다라든가 뭐 별도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그 별도 법인의 뭐 주식을 모회사가 뭐 취득을 한다든가 이런 주식 관련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주주 명부와 관련된 실무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주주 명부 제도가 이제 상법에 있는 역시 내용인데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 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 주주 명부인데 그게 이와 관련된 사무 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 간의 합의의 주권을 교부로 이루어집니다. A가 B한테 주식을 양도를 했어요. 회사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일반으로는 모르죠. 개인 대 개인이 사고판 걸 회사 경리팀에서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회사가 특정 안건을 임시 주축을 해요. 주주한테 통지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회사는 A 주주로 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겠죠. A한테 통지를 보냈어요. A가 이제 받았죠. 이런 주총한다. 근데 자기가 팔았잖아요, B한테. B한테 연락을 해요. 야, B야, 내가 너 주식 얼마 전에 팔았잖아. 근데 임시 주총한다고 하니까 네가 가라. 네가 주주니까. 그래서 B가 맞지, 내가 주식을 샀으니까 내가 주주라고 임시 주총에 B가 딱 나타난 거예요. 내가 주주입니다라고 이제 입장을 하려고 했더니 회사에서요. 신분 좀 봅시다 했더니 B야, 우리 주주명이 A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혼란스럽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주주명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B가 우리 이제 정상적인 실무를 말씀드리면 B가 자기가 새로운 주주가 됐잖아요. A로부터 사가지고. 그럼 회사한테 그걸 알려야 돼요. 회사야, 내가 A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아줘 새 주주가 됐으니까 니네 회사 주주명부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B는 입장 못 해요. 상장 기업들은 이제 그 명의계에서 대리는 두고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사고 팔면 작년 사고 팔면. 근데 비상장이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주로서 회사에 대응하려고 그러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런 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그 청구하는 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안 하고 이제 다 뭐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그게 필요 없죠. 필요 없는데 우리가 또 원칙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 새로운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요, 회사에 대항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주명부에 기재되게 하기 위해서 B가 회사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명의계에서 청구 서식입니다. 명의계에서 청구서에 이제 양수도 계약서 뭐 사본 붙이고 뭐 이렇게 하겠죠. 본인 인적사항 기재가 되고, 아까 이게 필요한 이런 사항들 기재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게 명의계에서 제도다라는 거고요. 우리 실무적으로 보시면 이게 명의계에서 현황에 대한 주주명부 관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느 기관에서 주주명부 제출하세요 그러면 특정 일자 현지의 주주 현황을 제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명의계에서 현황, 주식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을 관리하는 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 사항들이 있죠. 요 사항이 다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변동 현황을 관리한 이게 명의계에서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중으로 증가하려고 그러면 요 이제 어머니가 회사한테 청구를 했겠죠. 명의계에서 청구 서식을 해가지고 회사가 그거 보고 이렇게 기재하는 거죠. 회사 경리팀에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고 이제 실제 우리가 실무 관리하실 때는요, 증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다가 이제 이거 화면 인쇄하면은 이걸로만 이렇게 하시고 옆에다가 엑셀로 숨기기를 하시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증여받은 주상 단가 이런 것들 다 앞으로 비만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설립할 때 참여했고 뭐 수정을 받았고 또 2차 수정을 받았고 일부 또 양수도를 했고 그러면 그때마다 단가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취득 단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리해 놓지 않으면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 그때 얼마에 거래했지 못 찾아요. 회사에서도 몰라요. 회사에서도. 그래서 관련 뭐 증여세 취득 뭐 이렇게 양도세 신고라 이런 거 할 때 양도 차익 산정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거나 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거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차례 이렇게 이제 주식 이종이 있으시면 회사 내부적으로 한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권 발행. 지금 있는 주주들 주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그 주권 따로 발행 안 하잖아요. 우리 비상장 기업이 주권 발행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주식을 한번 이렇게 그 상품권처럼 주식을 다 발행을 다 해놓은 한번 그걸 해보세요. 그러면 딱딱 구분이 되죠. 우리가 500원짜리 주식 내가 실물로 갖고 있고 5만 5천 원짜리 또 실물로 갖고 있고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거를 소각하거나 팔 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500원짜리를 팔 수도 있고 5만 5천 원짜리를 팔 수도 있죠. 양도 차익을 달라지게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주권이 발행돼야지만 실제 본인이 이렇게 취득한 그 단가, 이걸 개별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개별법 적용해가지고 차익을 산정할 수 있어요. 소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세무대리랑 협의하셔가지고 주권 발행하는 거 한번 검토 꼭 하세요. 미리 해놓는 게 나중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용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한 3, 40만 원? 매수에 따라 이제 값이 좀 달라지는데 한 4, 50만 원 안쪽입니다. 일단 발행해놓고 금고에 잘 보관하고 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관리하시고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는 이것도 이제 회사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50%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의 주식은요 자회사가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별도의 법인 하나 세울 때 자녀들 위주로 이제 법인을 세우는 게 특정 법인이 유행이라면 유행인데 투자 결정을 할 때 주주들이 돈이 없는 경우에 모회사에서 그냥 일부 출자를 하고 개인 주주도 일부 들어오고 이렇게 그림들 많이 그리시잖아요. 그럴 때 51%를 만약에 법인에서 출자했다 그러면 그 해당 자회사는 모회사 거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50%만 출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호 출자주식을 만들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이게 필요한데 이게 보면 이게 모르고 위반했다 그러면 이거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끔 돼 있거든요. 강제 처분. 근데 처분 안 해도 아무 일은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알고는 있지 않죠. 그 규정입니다. 자회사의 모회사의 주식 취득 금지. 네.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상속세 리스크 커버하기 위해서 개인 주주보다 법인 세워가지고 서로 상호 출자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법인이니까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데 그 개인이 죽으면 상속세가 과세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법인이 갖고 있으면 그거는 이연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를 이제 처음에 그림을 짤 때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그림을 짜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때마다 필요할 때 그냥 임기응변을 이렇게 상호 출자해 놨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연세가 드시고 이제 당신께서 이제 곧 오늘 내일 하가 돌아가실 때가 이제 임박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해 놨으니까 서로 얽혀 있어요, 지분 구조가. 그럼 대표님 입장에서 A 법인은 아들한테 주고요, B 법인은 딸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서로 얽혀 있잖아요, 지분 구조가. 이런 뭔 일이 생겼어요? 경영권 보장이 안 되죠. 경영권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새로운 고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지분 구조는 지금 경영하는 단계일 때 의사결정 포인트와 나중에 상속을 염두에 둘 때 그런 의사결정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분 구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경영권과 관련이 되어 있다. 상속이랑 또 깊은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의사결정 포인트가 달라지게 되긴 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있는 게 현장에 제가 가서 이제 상담을 할 때 봤을 때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반대로 돼 있고 이런 것들 나름 중요하다고 여겨서 그냥 장표에 넣은 겁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중요한 건 법률적으로 유효한 주총회를 관리하셔야 된다. 통지, 의결하는 행위 두 개가 다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실무적으로 이제 편리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통지하지 않고 모이지 않고 하는 결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어떤 방식이에요? 서면 결의 방식. 그걸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상법 절차 관련돼 가지고.
우리 대표님 컨설팅 현장에 계시면 질문사항 많으실 것 같은데. 별도. 네? 별도로. 아, 별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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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른 질문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께 드릴까요? 예, 예.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예. 지금 와서 다시 잡으려고 할 때, 그래서 2015년도에 트리플 중간정산에서 10억을 가져갔어요. 예. 가져갔는데 하나는 다시 부활하는 거 하나 알고 싶고요. 네. 절차. 또 하나는 그때 했는데 아까처럼 상법상의 절차를 취하지 못하고 온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럼 지금이라도 그걸 만들어 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되는 건지. 네. 네, 네, 네. 일단은 아직 그 두 번째 질문은 퇴직금 집행이 안 된 상태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네, 과거에 쫙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미 중환을 한번 했는데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문제는 그때 이제 중환하는 사유가 연봉제전환 중환연산이었겠죠. 15년까지. 그거는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네,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예전에 급여제로 바뀐다는 추천 결의하시고, 뭐 이렇게 급여 체제가 바뀐 거니까 그 연봉 처리 다시 하시고, 그럴 때 이번 보수 규정이랑 또 일치하는 것도 한번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 결정된 급여 연봉 계약서 다시 쓰시고,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그 적립분은 그 결의한 시점부터 기산하시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퇴직금 중환을 받았고, 네. 지금 와서 부활시키면 25년이잖아요. 네. 너무 길어서. 네. 아깝다 이거죠? 싶은 거예요. 네. 17년으로. 원칙은 안 되죠. 네. 그건 이제 예를 들면 16년 대 17로요? 그건 좀 너무한 거죠. 그렇죠. 한 3년 이상은 벌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3년 이상 벌린다 해도 지금 2025년인데 몇 년 전이에요. 그죠? 홍대 가셔가지고요. 10년 전 종이 구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하시다. 요새 그 포렌식 전담팀 국세청 안에 있잖아요. 네. 네, 무서운 세상이에요. 다 걸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 17년도 종이를 딱 제출했을 때 다른 17년 종이랑 비슷해야죠. 지금 2025년 하얀 종이면 안 되죠. 그러면 의심하겠죠. 조사하면 다 나온다. 제가 연도별로 지금 종이 모으고 있거든요. 제가 2022년부터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제 그런 오래된 종이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A4용지 한 장에 1,000만 원씩만 받을게요. 그 A4용지 한 장, 두 장이 입고 꽂아서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1,000만 원 싼 겁니다. 저 홍대 앞에 문방구에 파는 데 있대요. 연도별 종이. 네. 그다음에 아까 자회사에서 모회사 주식을 50% 이상을 매입하지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니, 모회사가 이제 50% 이상 출자를 하면 그 자회사에. 그럼 자회사가 모회사가 못 산다는 거죠. 근데 그거 모르고 막 서로 막 이렇게 하는 데 많아요. 많은데 법상으로는 이렇게 강제 처분하게 돼 있는데 그걸 안 했을 때 그럼 또 뭐 위반하는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알고 있자라는 겁니다. 알고 있자. 그러면 10분 쉬었다 할까요? 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